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도전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은 세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포괄적으로 짚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는 데 전념할 것이고 이란이 핵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경우 미국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면서 비슷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북한과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 기조에도 좀처럼 북미 교착 회수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대화 재개를 토대로 한 구체적 성과 도출을 북한에 촉구한 셈입니다. 한국 언론은 바이든의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언급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조금씩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재개를 통한 구체적 성과 마련을 공개 촉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 위한 통상적인 립서비스,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항상 언급하는 화해와 통합을 위한 제스처 정도일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한 변화의 기조는 추후 국무부의 동향을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표면적으로는 뚜렷이 다르다라는 차이가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 생각에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에 서 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리 녹화해 회의장에서 공개한 화상연설에서 세계는 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세계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는 뚜렷이 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총 11차례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동맹국 중심의 외교를 다짐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이러한 바이든 외교를 소집단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심 외교 언급은 결국 영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뜻하는데요. 특히 바이든의 이번 연설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필수 불가결한 경우 동맹 보호를 위해 무력도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대목과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었다고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은 민주주의는 어느 국가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라며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등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지향할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강조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시진핑은 아프가니스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아프간에서 시도한 민주주의 이식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각국은 각국 사정에 맞는 발전 경로를 택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외교 기조를 종합적으로 설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랑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앞으로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CNBC 방송이 시장 참가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인 17명이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 끝나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9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9월 발표설에 힘이 실렸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회복 차질로 테이퍼링 계획이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연준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은 연준이 11월 테이퍼링 발표 후 12월부터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지난 4월 조사 때는 내년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델타 변이가 한창인 가운데 이뤄진 조사에서는 내년 말 한 차례 인상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한편 올해 미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7월 조사 때보다는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5.7%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현 5.2%에서 연내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식시장이 현재 과대평가됐다는 시각이 우세했는데요. 응답자 56%는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성장 전망에 비해 고평가됐다고 했고 37%는 증시가 적정 가격이거나 저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등에 1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탈세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뉴욕타임스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더치스 카운티 소재 뉴욕주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소송 대상은 뉴욕타임스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 등입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이들이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당시 이들 뉴욕타임스 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현 시세로 4억 1,300만 달러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해 2019년 언론계 최고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작관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지난해 낸 회고록에서 자신이 기사의 최초 정보원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뉴욕타임스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책 수익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우리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구 땅과 바다 면적의 30%를 보존하는 데 1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따라하기로 유명한데요. 환경운동에 전념하는 빌 게이츠를 따라잡으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게 호사가들의 평가입니다. 베이조스는 20일 베이조스 지구 펀드를 통해 낸 성명에서 생물 다양성과 탄소 보존에 중요한 지역을 우선시하고 지역사회와 토착민들의 핵심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지역은 아프리카 콩고 분지, 열대 안데스와 열대 태평양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올해 실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후원단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조스의 이번 계획은 영국, 프랑스, 코스타리카 등 주도로 70여 개국이 참여 중인 30-30 목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30%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베이조스가 지난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설립한 베이조스 지구 펀드의 일부인데요. 펀드는 관련 활동가나 과학자, 단체에 매년 10억 달러를 후원해 2030년까지 총 1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조스와 그가 창업한 아마존은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업체의 빠른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지적하거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량이 소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시술 내역을 공개한 의사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 의사인 앨런 브레이드는 지난 18일 일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지난 6일 임신 3개월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고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1일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이후 위반 사실이 알려진 첫 번째 의사가 됐는데요. 그러자 이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에서 전 현직 변호사 2명이 이 의사를 고발했습니다. 전직 변호사 오스카 스틸리는 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의 합헌성을 따져보자는 뜻에서 브레이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스틸리는 자신도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며 특히 이 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격 정지 중인 변호사 펠리퍼 고메스는 고발장에서 낙태 금지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텍사스에서 통과된 낙태 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든의 법무부와 낙태 찬성 단체들도 텍사스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대 법학 교수인 캐럴 쌩어는 소송을 당한 데 따라 브레이드는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려 일부러 선택한 법정 투쟁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톡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